여기는 2022년 ATD가 열리고 있는 올란도에 와 있습니다. 저희 휴넷이 대형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요. 아시아 유일한 부스가 되어서 상당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식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건 참 요원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디지털과 결합이 되니까 디지털 솔루션으로 재탄생하면서 우리 한국 기업이 지식 서비스를 해외에 팔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4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와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하고 구매 의사를 밝히고 이래서 아주 가슴이 뭉클하고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Oh, I thought it was beautiful. Definitely how you set everything up, the seats in the middle, that was very attractive. But I also saw the AI professor solution, and that drew me in quite quickly. But it was good. I was able to see 2 or 3 different things, and I think you have something in the game and the Journey Maker. Design. Yeah, because we have a Journey design system, so it might be a good synergy. It's really interesting. It's going to be the kind of the next future of LMS and learning in our society, culture, and corporations. I think that especially because we are all going hybrid or remote, and we're having this kind of cross-border office space, that this is going to kind of bring us together again. So it's very interesting to see kind of that next level. 신기하다. We just love the look of the booth. Very exciting to see such dynamic and cool game-inspired learning. It's very We can make exciting learning stuff. fun. I think it's more powerful. So it looks like you're doing a good job here.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서 해외로 진출하는 경험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멀리서 격려해 주신 휴넷 고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ATD22 디브리핑을 담당하게 될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 홍정문 소장이라고 합니다. 영상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일단 ATD22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HRD 담당자들이 글로벌하게 다 모여서 함께 세션도 듣고 엑스포도 즐기는 그런 최대 지식 축제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지금 올해는 미국 올란도에서 실시가 됐고 올해 7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전통과 역사가 있는 행사죠. 아마 내년에는 샌디에고에서 하는데 80회째를 맞이할 거고요. 개최 방법은 작년도도 오프라인과 벌초를 같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대신에 온라인도 좀 효과적인 부분을 좀 섞어서 했고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제너럴 세션이 있었고 트랙은 15개 트랙이었어요. 그래서 컨텐츠 트랙이 11개, 지금 5탄데 컨텐츠 11개, 산업 트랙이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오프라인 세션이 330개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 세션이 320개, 벌추얼 세션이 47개, 그리고 또한 온디맨드 세션, 사전 녹화해서 미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해준 게 34개 정도 해서 한 400개 정도 세션이 진행됐고요. 아마 지금 화면 보셨던 것처럼 엑스포와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진의 모습들이고요. 대회장의 모습, 엑스포의 모습, 그리고 전체 연사 특강인 제너럴 세션, 그리고 라이브 세션, 오프라인, 그리고 온디맨드 세션, 벌추얼 세션의 각각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올해는 그 전체적인 엑스포에 대해서 좀 약간 분위기를 알려드리면 전체적으로 한 298개 기업이 정도 참여했고요. 평상시 때보다는 한 7, 80% 정도가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많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1열에 저희 휴넷도 1열에 부스를 내렸는데 1, 2열에 있는 부스들이 전부 다 LXP가 강세였어요. 그래서 LXP,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그런 플랫폼들의 회사들이 좀 앞열을 차지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좀 특징적인 거는 올해 좀 디지털 코칭 쪽이 꽤 많이 있었어요. 부스 자체가.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은 실제로 투시그마의 문제, 교육학적으로 투시그마의 문제가 맞춤형 교육이 한 50배 정도 그 숫자상으로는 효과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HRD나 교육이 가야 될 길이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다라고 이제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부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예전보다 VR이라든지 게임 러닝이라든지 그리고 저작 도구들이 오히려 좀 많이 그러니까 숫자는 좀 줄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휴넷도 이번에 글로벌에 좀 도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큰 부스를 만든 이유는 좀 대형 부스거든요. 지금 제1열에 있는. 근데 미국이 이제 HRD 최고의 나라니까 거기 시장을 한번 우리가 개척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엔 테스트 차원으로 나왔었는데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4가지 상품을 좀 소개시켜 드렸어요. 근데 의외로 되게 반응이 좋고 그리고 저희가 문의사항만 한 350개 정도, 그러니까 저희 연락처를 남기는 분들만, 그래서 좀 글로벌 시장에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글로벌하게, 글로벌 HRD 기업으로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참석자예요. 그런데 한 10,000명 정도가 일반적인 참석자인데 올해 오프라인 참석자는 한 5,400명, 그리고 벌추어가 2,500명에서 한 7,900명으로 코로나 이전에 한 7, 80% 정도를 회복한 상황이고요. 글로벌 참석자는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서 한 667명 정도가 참여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의 1, 2, 3위를 항상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178명 정도 해서 2위 정도. 또 역시 HRD에 관심이 많은 나라이고요. 일본도 꽤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예상 밖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원래 항상 1, 2, 3위 하나 상위권에 들어섰는데 중국이 이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거의 못 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트랙입니다. 트랙이 자체가 올해는 트랙 자체가 크게 컨텐츠 트랙이 11개, 산업 트랙이 4개 정도인데 산업 트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트랙 자체가 예전에 글로벌이라는 트랙이 있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트랙이 있었는데 그 트랙이 없어지고 퓨처 레디니스라는 그 미래에 대한 준비 부분이 좀 강조됐던 그런 트랙이 신설이 됐고요. 리더십 트랙이 가장 많습니다. 항상 리더십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면서. 그래서 리더십 세션이 계속해서 벌추얼부터 2021, 2022년도 동안 계속 가장 많은 세션을 가지고 있고요. 러닝 테크놀로지 세션이 트랙 자체가 세션 수가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49개 정도 세션으로 거의 한 20개 정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 때 이런 테크놀로지, 러닝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일반화되면서 이런 세션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탤런트 전략이라 아니면 트레이닝 딜리버리 아닌 퍼시테이션 자체도 좀 계속해서 증가하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각각의 이제 제가 산업별 트랙을 좀 빼고 그 컨텐츠 트랙별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업스킬링, 리스킬링, 그리고 좀 이번에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배지 이런 세션들이 좀 보였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인증시켜주냐, 학습 내용을, 이런 부분도 있었고, 퓨처 레디니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워크는 좀 뒤에 설명드릴 건데, ATD 22를 전반적으로 흐르는 단어를 딱 하나를 얘기해라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워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 퓨처 스킬 이런 부분이 강조됐고요. 러닝 디자인 부분은 아무래도 LXD,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그러니까 학습 경험 설계라든지 마이크로 러닝, 벌추얼 러닝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쪽은 좀 특히 많았던 게 코칭 쪽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레질리언스 그리고 컴패션 쪽에서 약간 공감이라든지 이런 연민 이런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았던 게 특성이에요. 그리고 러닝 사이언스 쪽은 러닝 인게이지먼트 쪽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쪽은 에코시스템이라든지 VR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 메타버스 이런 메타버스도 한 2개 세션 정도 보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보다는 그렇게 발전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쪽이나 러닝전이라든지 아니면 탤런트 전략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워크 그리고 DEI라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시티, 이쿼티 그리고 인클루전에서 다양성, 포용성, 공정성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문화를 흐르는 가치로 되게 좀 단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트레이닝 쪽 같은 경우는 퍼실리테이터 되게 중요하고 스토리텔링 쪽 늘 많이 나왔던 그리고 인터액션 쪽 이런 쪽이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 키워드 9개를 도출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흐르는 흐름 자체는 하이브리드 워크입니다. 결국은 지금 재택근무가 끝나고 네. 세미나는 올란도에서 진행했어요. 네네. 하이브리드 워크 자체가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일반화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엔데믹 시대가 되더라도 재택근무,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어떻게 결합된 모양으로 되게 나아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다. 이 시대 때 과연 HRD 그리고 HR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떤 과제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이브리드 러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거에 클래스룸 중심이었다면 어디 중심으로? 워크플로우 중심으로 학습 이동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들이 4가지가 있었고요. 4가지를 꼽아봤고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조직 문화, 즉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 때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거냐라고 했을 때 DEI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스킬들,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퓨처 스킬이 어떠냐 이런 내용들에서 총 9가지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제가 부연을 돕는 설명들 그리고 장표들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아마 그 세션별로 평균 키워드별로 한 3개 정도 세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 좀 제가 항상 좀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어보셔도 그냥 한 109장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은 좀 넘어가면서 스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4년 동안 휴넷에서 정한 키워드들에 대한 그 트렌드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러닝 저니,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탤런트, 스킬 이런 쪽이 항상 강조됐던 단어고 또한 곳곳에 이제 디지털 러닝이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학습 경험이라든지 학습 전이, 러닝 트랜스퍼 이런 단어들이 항상 등장하는 이 4년 내내 단어였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워크인데요.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흘러가는, 그러니까 ATD21을 가장 흘러가는 메인 단어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워크인데요. 각각의 세션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10개 중에 8개가 하이브리드 워크 모델을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3분의 2 조직이 적어도 조직 내 60% 이상의 인력들이 하이브리드 워크를 원한다는 거죠. 즉 뭐냐면 그동안에 코로나가 끝났다고 사무실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격근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격근무의 장점과 사무실 근무의 장점을 결합한 형식의 어떤 근무 형태, 앞으로의 일하는 형태를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때 HRD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물어봤을 때 충분한 교육 시간이 없는 것, 즉 교육 시간이 원격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번갈아 하다 보니까 교육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학습자들이 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내기 힘든 것, 예산의 제약, 그리고 기술도 아직 적절하지 못하고 또한 충분하지 못한 학습자, 하나의 클래스를 열려면 충분한 학습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어떤 분들은 원격에 있고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에 어떤 학습 방법을 선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벌추얼 VILT라고 해서 벌추얼 러닝이거든요. 벌추얼 인스트럭터 레드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벌추얼 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ILT는 그냥 오프라인 교육이나 이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VILT 같은 경우는 한 앞으로 계속
많이 하겠다라는 게 83%, 그리고 가끔씩 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31%, 그리고 거의 안 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벌추얼 러닝을 되게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좀 가끔씩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 부분이 섞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러닝은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일어나는 교육을 얘기했어요, 이 세션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결국은 포멀 러닝이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 가지 형태로 되게 발전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ILT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의 중심이었다면 코로나 이후로 가장 급격하게 들어온 게 바로 줌이나 웹엑스 기반의 벌추얼 러닝이잖아요. 벌추얼 러닝이 하나의 정형학습으로 자리매겼고, 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과 그 벌추얼 러닝을 섞는 형태, 아니면 길게 늘어뜨리는 러닝 전의 형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포멀 러닝이 변화한다는 얘기가 제가 한 2세션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포멀 러닝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이러닝과 오프라인에서 플러스 벌추얼 러닝과 브랜디드 러닝까지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정형학습이 변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이브리드 워크 모델이 뭐냐라고 하면, 구성원들이 시간에 따라서 자율근무제가 있고,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는 재택근무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설계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근무와 원격 근무를 조합시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세션에서는 80%의 전문 인력이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wC 조사 결과에 의해서는 2022년에 올해 2월에 이제 조사한 바로는 72%의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례들은 뭐 시티뱅크는 주 3일은 무조건 사무실에 출근하게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3만 명의 글로벌 직원들에게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리더들이 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우버는 유연성을 되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무 공간에서 거점 근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사무 공간에서 근무 시간의 50%만 근무하면 되고, 대신에 일주일에 3일은 꼭 출근해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R의 새로운 과제인 거죠. 과거에 이제 사무실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 과연 직원들의 그리고 성과를, 그리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라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이런 과제들이 이제 HR과 HRD가 풀어가야 되는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HR 부서가 직면한 문제가 랭크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 감독할 거냐, 통제해 놓을 거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부 지식이 점점 소멸된다는 겁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자체가 조직화가 아니라 개인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의 온보딩 교육도 상당히 어떤 직면한 문제고, 그리고 포괄적인 전략들을 이렇게 캐스케이딩 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안 되다 보니까 포괄적인 통합적인 전략들이 부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낡은 시스템과 기존의 기술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할 거냐, 기술 부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5가지 랭크로 지금 직면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경영자들은 83%가 구성원들이, CEO들은 사무실에 복귀하를 원합니다. 근데 구성원들은요, 10%만 사무실 근무를, 풀타임 사무실 근무를 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워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리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람들을 60피트 거리에서 10분의 1로 줄여서 6피트 거리에 옮기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4배가 증가한대요.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얼굴을 보고 소통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되게 커뮤니케이션 어떤 질과 양의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걸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 생산성과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고, 이 세션에서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자유재량이라는 부분에 되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자유재량에 의한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어떤 거냐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에 의해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have to do, 그러니까 어떤 거를 무조건 해야 돼라는 것들은 사무실에서 효과적인데, 어떤 원격과 사무실이 혼합된 환경에서는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서 want to do로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재량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시버신의 어떤 자료에서 따와가지고 여기서 소개를 했던 자료인데요. 그렇다면 직원들의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렇게 총 24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되게 진한 색으로 색칠된 요 4가지가 되게 직원 경험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긍정적 경험을 위해서. 그래서 신뢰라든지 투명성, 통합,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되게 지속적인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경험 프로세스에 따라서 학습과 성장에게는 어떻게 나눌 거냐, 우리 HRD는 뭘 할 거냐라는 건데요. 결국은 직원들의 성장 프로세스에 따라서 학습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클래스룸이 아니라 워크프로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러닝 저니 형태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다양한 마이크로 러닝들을 조합된 어떤 하나의 그 학습 여정 형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냐. 결국은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역량들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정서지능, 적응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스킬 개발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간단하게 소개해줬던 세션이었어요. 리모트 팀의 업무 발전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54%의 직원들은 일보다 건강과 웰비링을 중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워크 트렌드 리포트 22에서 보면요, 34%의 직원들만 업무에 몰입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조사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아무래도 코로나고 팬데믹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21%가 자신의 경력 세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44%가 리모트 워커는 회의 시간에 소속감을 못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팀으로 바꿔서 증대해 나갈 거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리모트 팀 자체를 처음에는 리모트 어떤 빠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1단계라면 2단계는 하이브리드 팀워크, 그 하이브리드한 환경에서도 팀워크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콜래보레이션, 즉 하이브리드한 환경에서도 협업을 자유롭게 진행하는 게 3단계고, 나머지는 이제 전략적으로 4단계 가서는 전략적인 하이브리드 협업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러닝 인게이지먼트를 얘기할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이브리드 워크가 하면서 또 한 가지 많이 들렸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당연하시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2020년 ATD TK 2월에 갔을 때 이 워크프로 러닝이 대세다라고 좀 말씀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완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의 방식은 결국 클래스룸이 아니라 워크플로우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력 방식, 물론 클래스룸 교육도 있겠지만 클래스룸에서 그동안 HRD가 해왔던 것들을 워크플로우로 옮겨야 된다. 즉 일과 학습을 결합시켜야 되고, 일을 하면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워크프로 러닝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워크프로 러닝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4가지가 있는데요. 한쪽은 푸시 영역, 회사에서 밀어내는 방식, 한쪽은 직원들이 궁금했을 때 이걸 찾아가는 방식인데, 가장 큰 게 벌추얼 러닝, 지금 일반화되어 있죠. 벌추얼 러닝은 회사에서 잠깐 끝내고 언제든 결합을 해서 업무 환경 속에서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 환경 속에서 진행하는 러닝 저니 프로그램, 학습을 여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도 듣고 오프라인도 듣고, 그리고 벌추얼 러닝도 듣고 마이크로 러닝도 듣고, 그리고 실습도 하고 업무 환경 내에서 하는 이런 학습 여정의 방식,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 본인이 뭘 몰랐을 때 바로 학습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 방식, 그리고 러닝 플랫폼, 즉 러닝 플랫폼은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LXP겠죠.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자체가 구성원들이 뭘 몰랐을 때 질문해서 바로 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온라인의 되게 단점이라는 게 학습 몰입이잖아요. 학습 몰입이다 보니까 이런 학습 몰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도 되게 워크플로우 러닝의 되게 큰 관점이다라는 거고, 이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올해 마이크로 러닝은 이제 좀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마이크로 러닝은 하나의 방식으로 안 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빼고, 지금부터는 이 4가지 키워드, 즉 워크플로우 러닝과 관련된 4가지 키워드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러닝 인게이지먼트인데요. 즉 학습 몰입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SAP에서 하는 그 라이프롱 러닝, 즉 학습 몰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조사를 한 그 리포트에 한 1,400명 가량의 학습자와 전문가 대상의 어떤 리서치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거 6가지 질문을 했대요. 누가 우리 학습자고, 그들은 왜 학습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학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학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 와중에 기술의 역할은 뭐한가, 평생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추천되어지는가, 이 6가지를 뽑아내려고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세션입니다. 결국 HRD, 즉 L&D 영역, 요즘에는 L&D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HRD보다는 훨씬 더 한
3, 4년 전부터 그렇게 러닝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그래서 L&D 영역에서 크게 8가지 학습 범주로 나눌 수 있고 다양한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다. 즉 신규 입사자, 리더, 어떤 직원, 그리고 현장 근로자, 세일즈 전문가, 경력 이동 희망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니, 그다음에 확장된 학습자 이렇게 8가지 학습자가 있고 이들에게 각각의 다른 학습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는 새로운 기업과 역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세일즈 전문가는 결국은 세일즈적, 그러니까 영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원한다라는 건데 각각의 다른 동기를 알고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고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리서치에서 발견해냈다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왜 학습하는가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거를 학습해야 돼요. have to run이 있는 거죠. 즉 컴플라이언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들은 반드시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need to know, 이게 필요해요라는 것들은 온보딩 교육이라든지 직무 필수 교육은 본인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죠. 그리고 want to run에서 어떤 직무 심화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성장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이 3가지 부류의 어떤 학습, 왜 학습하는가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을 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have to와 need to는 되게 비슷한 반면에 want to는 되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충분히 나는 학습할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have to와 need to는 보다 시간을 많이 빼기 힘드니까 효과성에 더 주목을 하자면 want to 학습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목하는 게 이제 HRD의 역할이다라고 리서치 결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습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워크 릴레이티드, 즉 업무와 연관된 학습을 일단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7%가. 그리고 44%는 업무 연관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결과는 이 44%의 인원들이 더 많은 학습을 원하는 인원들이 또 이직 의향도 더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업무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 얻는가, 그리고 업무 관련된 학습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업무 관련된 자료는 결국은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얻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 정도를. 그리고 업무 관련 학습 활동도 마찬가지로 포멀 러닝.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인포멀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부 자료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워크 릴레이트된 학습 자료들은 어디서 얻는다? 내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HRD 담당자들이 내부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리고 정형학습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업무 관련된 지식을 위해서. 다만 그 워크 프로 러닝, 즉 업무 현장에서 하는 학습의 경우에는 좀 반대로 나오죠. 외부 자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동료들의 도움이라든지 내부 자료는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워크 프로 러닝은 59%가 하루에 20분 이상을 일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워크 프로 러닝을 되게 방해하는 요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교육 자료가 너무 길다. 그리고 그 설문 결과입니다. 자료가 틀리거나 진부하고 자료를 찾을 수 없거나 아니면 자료에 접근할 수 없고 그리고 아니면 교육 자료가 존재할 수도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들의 얘기예요. 결국은 학습 컨텐츠의 양과 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기울여야 업무 현장에서 학습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컨텐츠의 중요성과 컨텐츠의 접근성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아는 부분 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저희 연구소 팀장분들도 질문에 아는 것들을 답변을 드릴 거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변을 자연스럽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러닝 리더들에 대해서 워크 프로 러닝이 과연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현재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고 몇몇의 성공 사례들만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킨다든지 QR코드를 통해서 자베이드 형태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LXP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몇몇 성공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학습 플랫폼과 검색 엔진 브라우저의 결합, 즉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이버 검색 따로 하고 그 학습 사이트 따로 들어가고 그리고 업무 워크 사이트를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워크 사이트 하나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하고 마우스 오버 팝업 기능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DAPA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바 러닝이 좀 앞서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어댑션 플랫폼이라 해서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들을 되게 심리스하게 부드럽게 하는 이런 플랫폼들이에요. 그래서 DAP를 좀 이 워크 프로 러닝의 미래다. 즉 결국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일을 하다가 교육 사이트를 별도로 찾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여기 안에서 컨텐츠를 보고 소셜 러닝도 하고 채팅도 하고 그다음에 검색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어떤 하나의 통합된 개념, DAP라는 관점이 최근 많이 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워크플로우 운영할 때 적정 기간 자체는요. 워크플로우 자체가 없죠. 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기간을 가정하시면 돼요. 일하는 기간을 가정하시면 되고 아마 러닝 저니랑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러닝 저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기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형태인데 보통 3개월에서 12개월, 보통 6개월짜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러닝의 대표적인 이제 정형 학습 방식이 러닝 저니인데 이 러닝 저니는 보통 한 6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습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30%만의 직원들이 회사가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70%의 대학생들이나 잠재적 채용자들은 70%가 이 학습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잠재적인 인원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학습자들의 어떤 리텐션을 되게 우리 구성원들의 리텐션과 동기부여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학습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썼던 이렇게 프레임워크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들 중에서 3가지 정도를 리서치로 되게 중요한 걸 뽑아냈는데 리더의 스폰서십이 되게 중요하대요. 즉 학습을 하기 위해서 리더가 독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들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학습 문화를 장려하고 공부하게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학습자들도 되게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에 따른 포상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학습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뭐 직원들과 아니면 리더들과 이 학습을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있는데, 이런 인식 차이를 줄이는 것들이 되게 리서치로 본 학습 문화 구축을 위한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지금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실시간 학습 제공부터 맞춤 학습 제공까지 어떤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0.8%가 기술이 되게 어떤 학습을 정형화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위해서 추천되는 건 어떤 것이냐, 이게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인데 결국 학습자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have to, need, want to 어떤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페르소나, 학습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인터널 교육, 즉 내부 자료와 포멀 교육이 지금 최근에 LXP라든지 인포멀 러닝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경시받고 있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습자들이 워크 릴레이트된 업무 관련된 정보들은 포멀 러닝과 내부 자료를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를 하라라는 거고요. 학습 문화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학습 문화 어떻게 구축할 것이라는 걸 되게 반드시 봐줘라라는 세션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라는 것, 즉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서 결국은 이게 어떤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인증 제도를 가지고 학습 동기, 그러니까 러닝 인게이지먼트를 계속 높이는 방식이죠. 이건 제가 채팅창을 보긴 했는데 좀 넘어가서 다른 분들이랑 답변해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두 가지 원인입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왔던 이유가 결국 지금 현재는 광범위한 디지털 인증 제도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심지어는 코인도 디지털로 다 하는데 왜 교육은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학위증이라든지 자격증 따려면 다 각각의 기관에 다 따로 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디지털로 통합되면 어떨까라는 거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학위 과정들이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자격증 과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학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크리덴셜에 여기 평균 인증 시간이 한 8시간에서 200시간 정도래.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을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라고 하고, 학위 과정부터는 짧고 또한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스택업을 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정 1, 2, 3 해가지고 메타 크리덴셜을 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자격으로도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좀 강조했던 부분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외부에 오픈된 형식으로 발급해서 생애 주기의 어떤 평생학습의 자기 자격증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명의 형태는 어사인먼트라든지 어느 과정을 들었다든지 포트폴리오, 그리고 어세스먼트, 이런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스킬 그리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리고 또한 외부적으로 그리고 또한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스킬셋을 외부나 내부에 모두 다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다니엘과 수에카, 이거 발음이 좀 어렵네요. 수에카의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경력인데 이쪽은 디지털 배지가 많은 거예요. 디지털 배지가 많으면 어디를 선택하겠냐라는 건데 이렇게 아무래도 디지털 배지가 많은 쪽에 눈이 가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배징이랑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랑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게미피케이션 할 때 배징이라는 거 많이 쓰시잖아요. 배지 이렇게 찍어주는 부분 많이 쓰이는데 게미피케이션의 배징은 하나의 프로그램의 기반의 동기부여 방법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미션을 달성했거나 시험을 통과했을 때 배지를 찍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에서는 가치가 없고 또한 평가 또는 수료를 획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하나 이상의 코스에서 사용한다는 게 목표고 또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한다는 게 특성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인증한다는 게 이 게미피케이션 배징과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인 차원의 효익과 조직 차원의 효익은 개인 차원의 효익을 좀 요약하자면 본인이 통합적으로 디지털 승인을 통해서 본인의 학습이나 어떤 자격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이 모든 학습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직원들에게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배징 기반으로 학습 동기를 시키고 그리고 학습을 동력, 그러니까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또 개인적인 효익이 하나 빼먹었던 건 뭐냐면 이런 인증을 줌으로써 본인이 되게 학습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 러닝을 통한 학습 설계 전략에 대해서 팁 5개를 좀 얘기를 했고 여기서 좀 강조한 부분은 코치나 멘토링, 동료가 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많이 참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2가지 이론을 쓰면 되냐면 컴피턴스 베이스드 그러니까 역량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즉 역량 중심으로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그러니까 역량 모델에다가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맞춰서 역량 모델을 학습했을 때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줘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다음 역량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경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룸의 텍소노미, 즉 학습 목표의 위계 구조가 있는데 가장 아래쪽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데 각각의 학습 목표에 따라서 인증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기억하는 부분은 이제 퀴즈 등으로 이거를 인증시킬 수가 있고 학습 목표가 적용이었다라고 하면 실행에 대한 어떤 인정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2가지 이론은 꼭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픈 배지라는 세션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크리덴셜 이렇게 3가지가 혼용돼서 많이 쓰이는데요. 어떤 단어가 되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도 상당히 질문이 많았어요. 상당히 질문이 많았고 한 20분 정도를 계속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개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마이크로 크리덴셜과 마이크로 러닝은 뭐가 다르냐? 마이크로 러닝과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크리덴셜과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즉 자격증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서티피케이트는 포멀한 그런 자격 인증이고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약간 인포멀하는 것 가깝다 해서 각각 개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단어가 쓰이든 간에 통합적인 디지털 인증 체계가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짧은 학위에 대한 니즈가 점점 증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유연하게 설계될 수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기업 교육에 활용할 때 학습자들의 어떤 경로라든지 학습 동기부여 이런 차원에서 마이크로 크리덴셜, 사내 자격제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크리덴셜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천천히 고민하시고 하시면 되게 학습 동기부여, 러닝 인게이지먼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째는 러닝 플랫폼인데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일단 LMS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같이 좀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고민거리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을 어떻게, 왜냐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되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되게 LMS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되게 많은 세션들이 LMS가 수명을 다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내 훈련, 스킬이나 자격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새로운 LMS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능이 좀 부족하고 현재 모던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다 이러닝과 관련된
기능이에요. 지금 뭐 컴플라이언스 교육이라든지 브랜드 리러닝, 진단 시험, 포털러의 역할 이런 것들, 진도 수료율, 학습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원하는 기능들은 아무래도 컨텐츠의 확장입니다. 라이브 교육이라든지 모바일 교육, 소셜 러닝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들의 그러니까 게미피케이션이라든지 소셜 러닝 그리고 통합적인 탤런트 관리 이런 것들을 되게 확장성 있는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LMS에서 좀 LXP로 지금 바뀌고 있는 자이러스 LMS라는 데서 이제 한 얘기인데요. 요건 제가 왜 가져왔냐면 지금 아마 LMS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통합적 학습, 학습 경험, 학습 분석, 뭐 통합적인 그리고 데이터 표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고려를 같이 한번 해보시고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 세션에서는 과거에는 LMS와 CMS, 즉 CMS와 LMS가 거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나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모든 교육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기업의 평균적으로 플랫폼이나 툴의 개수를 쓰는 개수가 25개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TK 디브리핑 할 때 물어봤더니 보통 세계에서 많게는 7개 정도밖에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25개를 쓴다는 거. 뭐 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로 같은 것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뭐 아니면 카웃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한 25개 정도를 기업 내부에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플랫폼들을 다 예전처럼 만들 거냐라는 이슈인 거죠. 근데 너무나 기술이 되게 분산화되어 있고 각각의 되게 좋은 기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HRD 담당자는 어떻게 이 전체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에코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스템도 되게 많죠. LMS, LCMS, LXP, HR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인트라넷 컨텐츠도 지금 뭐 저작 도구, VR 컨텐츠, AR 컨텐츠, 리포팅도 뭐 CSV라든지 아니면 XAPI, API들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통합적인 시스템들, 이 툴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하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올해 2월에는 이렇게 세 가지 허브, 즉 컨텐츠 허브, 리포트 허브 그리고 시스템 허브를 얘기했는데 올해는 이제 컨텐츠 허브와 리포트 허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래서 컨텐츠 허브를 둬야 된다라는 건데 다양한 컨텐츠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오디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 곳에 통합 관리하는 어떤 허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LCMS나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게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S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컨텐츠 설계할 때. 그리고 이 CMS만큼은 내부화를 좀 고려하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좀 추천되네. 왜냐하면 컨텐츠가 다양해지는데 이런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MS라는 부분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리포팅 허브로 데이터들을 모으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LXP에 있는 데이터, LMS에 있는 데이터, 아니면 VR 러닝에 대한 데이터, 게임 러닝에 대한 데이터들을 한 곳에 학습 경험들의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가장 크게 이런 리포팅 허브로 작용하는 게 아마 LRS일 것 같다. 러닝 레코드 스토어.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좀 여쭤보면 물어보시면 CMS와 LRS는 꼭 구분하시는 게 좋다. 내부화시키는 거를 그리고 정 안 되더라도 이걸 좀 통제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러닝 레코드 스토어 즉 결국 전체적인 시스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를 닦아놔야 되는데 컨텐츠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그리고 학습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양대 시스템들을 반드시 고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모으는 게 되게 첫 번째고요. 결국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집, 분석, 활용이라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학습 플랫폼의 한계라는 건데요. 이게 50% 이상의 학습 플랫폼이 현재 없는 경우가 안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42%의 조직들은 지금 학습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에코시스템 자체가 학습 경험과 관련되는 너무나 많은 플랫폼과 솔루션들이 있고요. 학습 관리와 관련된 것도 많고 트레이닝 관리, 데이터 분석, 전달 방식, 컨텐츠 매니지먼트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에코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포스웨이 그룹의 이제 그 트레이닝 오케스트라라는 그 회사인데요. 포스웨이 그룹은 이제 영국의 가장 큰 HR 회사죠. 요 아래에 있는 교육 컨설팅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TRMS 이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 회사만 계속 믿은 것 같은데
결국 백단,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백단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백엔드 단에서 어떻게 교육을 지원해 줄 거냐,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 담당자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라는 데 집중한 거고요. 결국 LMS와 LXP의 어떤 리소스들만 가져와서 하나의 허브 형태를 구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LXP라든지 디지털 러닝, 뭐 이렇게 마이크로 러닝 아니면 인포멀 러닝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70%가 정형학습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든 오프라인 교육을 하든 아니면 벌추얼 러닝을 하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량이 되게 많아지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전달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트레이닝 리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트레이닝과 관련된, 그리고 정형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좀 모아놓자라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저도 봤는데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능이냐면,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벌추얼 러닝에 대해서 스케줄을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어요. 스케줄을 생성하면 이게 또 문제가 이거잖아요. 스케줄이 조정됐을 때 되게 문제다. 또 일이 더 중복되게 더 들어가잖아요. 되게 힘드시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는 클릭하면 하면 관련된 자원 6개, 4개가 딱 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강사가 나오고, 강사의 스케줄링을 조절할 수 있고, 교육장, 뭐 교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자기가 연동된 스케줄을 조정하자마자 이거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되게 집중하자는 거고,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리고 교육 예산 되게 골칫거리잖아요. 교육 예산 골칫거리인데, 지금 현재 교육 예산이 얼마고, 얼마를 어디에다 썼고, 어느 부서에 썼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 담당자의 업무 통합 관리가 계속 그냥 포스트에 적어서 하시는데, 강사들이 Q&A 한 거라든지 통합 일정이라든지 지금 오늘 오픈해야 되는 과정들, 독려해야 되는 것들을 투두 리스트를 이제 하나의 로그인하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HR들을 너무 되게 편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허브를 만들어서 LMS, LXP를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허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게 효과적으로 HRD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허브의 좀 대표적인 방식이라서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트레이닝 위해서 설계돼야 되고,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강조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합적 관점,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 시스템들이 아니라 각각이 연결되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앞으로 HRD가 디지털 러닝을 바라봤을 때 과제고요. 올해 2월에 소개시켜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 교육 예산 중에서 몇 %나 플랫폼이나 툴에 쓰세요라고 하면은 그동안은 뭐 3에서 5% 됐는데 올해 초까지 12%까지 올라갔어요. 아마도 교육장 비용이 아마 플랫폼 비용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프라인 교육이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플랫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LMS 쪽, 시스템 쪽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대부분의, 거의 다의 그 접근 방식이 바로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내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러닝전인데요. 러닝전이는 결국 학습이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뭐 6개월 단위면 뭐 그 전반적인 그 이벤트가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프로세스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합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포멀 러닝과 인포멀 러닝이 합칠 거다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온오프라인, 포멀, 인포멀 러닝을 학습 여정의 과정 속에서 적절한 것들을 설계해주고 이 커리큘럼 하에서 따라오게 만드는, 그리고 그 대상은 워크프로 안에서 실시하는 게 바로 러닝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러닝전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냥 가장 올해 ATD에서 3가지 단어를 되게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 세션을, 디브리핑을, 그 자료를 다 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3단어가 하이브리드 워크, 워크프로 러닝, 러닝전이었어요. 그래서 러닝전은 되게 또 일반화된 지금 단어로서 정형학습의 어떤 대표적인 방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좀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 방식을 지금 6개월 동안 리더십 프로그램에, DDI 리더십 프로그램인데요. 6개월 동안 학습 여정으로 진행해서 마이크로 코스, 이러닝, 소셜 러닝 등을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인터벤션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한 거죠. 포멀 러닝과 러닝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벤트고 프로세스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포멀 러닝은 교수 설계는 아이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으로 하는데, 러닝 저니 같은 경우는 LXD, 즉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게 큰 차이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교실 온라인 연수원을 가정한다면 여기는 워크플레이스, 워크프로를 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닝 저니가 학습 저니가 러닝 트랜스퍼가 되기 위한 설계 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퍼스널라이즈 러닝이라는 거예요. 즉 러닝 저니를 개인화 시켜주면 더 많이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학습이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워크프로 안에 설계하라. 그리고 리절트를 결과를 반드시 측정하라. 이런 세 가지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 핵심 방법인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보딩에서 온고잉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모멘트 오브 니즈인데 처음 배울 때, 더 배울 때, 현업에 적용할 때, 그리고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큰 변화가 필요할 때, 이럴 때 뒷부분까지 온보딩 교육 할 때는 이제 그냥 첫 학습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모멘트 오브 니즈에 따라서 퍼포먼스와 그리고 어떤 실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설계하라라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 퍼스널라이즈 러닝 쪽인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러너의 어떤 페르소나라든지 프로파일 가지고만 일단 저희가 맞춤형을 시켰다면 앞으로는 학습자의 니즈와 직무 그리고 학습자의 몰입 요소 그리고 학습자의 숙련도까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맞춤형 과정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고 아마 솔루션 자체가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솔루션이었어요. 리얼라이즈이라는 솔루션인데 여기가 이제 러닝 저니를 설계할 때 보통 20명 한 클래스면 같은 과정을 설계를 하는데 여기 러닝 저니 솔루션들은 지금 위에 이제 사람들 모습 보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다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자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의 공수가 들어가지만 학습자들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러닝 저니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관리자는 학습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스널라이즈드 러닝 저니 메이커 같은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많이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러닝 전의 설계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사례인데 긴급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 스케일과 갭이 큰 요소들을 뽑아내서 12개월 동안 어떤 워터폴 방식으로 러닝 저널을 되게 설계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정형학습 중심으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7개월 차까지는 되게 리더로서의 배울 것들을 그 벌추얼 러닝이나 오프라인 교육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매니저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또한 이제 액티비티가 좀 많이 껴 있는 거죠. 그리고 동료와의 어떤 그런 대화를 좀 유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팔로우업 러닝 자체, 8개월에서 12개월 차 자체에서는 결국 어떤 자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리인포스먼트, 학습을 되게 강화시켜주는 뭐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잉 이런 방식을 썼고요. 그리고 매니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썼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러닝 전에 따른 행동 변화 추이도 좀 볼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클릭을 하면 매니저가 누구고 클릭을 해서 뭐 코칭이라든지 클릭을 하면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횟수로 코칭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도 좀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데이터와 연동돼서 러닝 저니를 설계한 방식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러닝 저니가 러닝 트랜스퍼가 되기 위한 전략, 즉 러닝 저니는 결국 워크프로 러닝이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팔로우업 러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패턴 A 같은 경우는 약간 지식과 관련된 지식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라면 여기서 계속해서 리마인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그걸 기억해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리마인더를 계속 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패턴 C 같은 경우는 약간 조직 문화와 관련된 트레이닝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매니저와 그러니까 적용해보고 코칭을 받고 공유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뒤쪽 팔로우업 러닝 자체가 적용하고 코칭받고 공유하고 이런 세션들을 많이 마련한 거죠. 결국은 러닝 저니에서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팔로우업 러닝을 얼마나 현업과 관련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것들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추얼 러닝인데요. 이 벌추얼 러닝은 세션이 되게 많았어요. 세션이 되게 많았는데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세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될 건지 세션. 근데 미국 분들이 되게 그런 게 뭐냐면 되게 디테일하시거든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운드, 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자 액티비티를 어떤 해야 되고 스피드 너무 중요하다, 사운드 너무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한 세션들이 많았고 여기가 캐시 라볼이라고 이게 벌추얼 러닝에서 대가이신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좀 강조했던 내용 10가지 팁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오프라인에서 훌륭한 트레이너가 온라인에서 훌륭한 트레이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느끼는데 오프라인에서 훌륭한 강사가 절대 온라인에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트레이닝은 스스로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교수 설계가 우리는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교수 설계 되게 중시하는데 온라인 교수 설계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 몰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을 점점 참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몰입감을 갖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수 설계 방식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대화라든지 주석 기능 많이 활용하라는 얘기고 소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걸 되게 강조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벌추얼 러닝을 듣다가도 소리가 이상하면 좀 안 듣게 돼. 지식 소리가 난다든지 좀 안 듣게 되죠. 그래서 소리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리허설은 가급적 진행하라 이런 것들을 좀 라볼이라는 그 벌추얼 러닝의 대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10가지 팁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추얼 퍼실리테이터와 그다음에 트래디셔널 퍼실리테이터가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벌추얼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퍼실리테이터 역량, 그리고 벌추얼과 트래디셔널이 동시에 쓰이는 역량, 그리고 트래디셔널에서 쓰이는 역량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겹쳐 있고 예를 들어서 벌추얼 퍼실리테이션에서만 필요한 역량은 뭐 상호작용 툴을 미로라든지 아니면 카웃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벌추얼 과정으로 병행돼야 되는 역량, 그러니까 그룹 토의를 온라인상으로 가져와서 하는 역량, 그리고 퍼실리테이션 범용적인 쓰이는 역량은 이제 피드백 역량 정도가 되겠죠. 피드백이라든지 뭐 코칭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벌추얼 환경에서만 필요한 스킬들을 5가지를 놔야 됐고 카메라의 활용, 스크린에서 상호작용, 그리고 지속적인 화면상의 흥미를 확보하는 거 이 5가지 이 역량들은 이 퍼실리테이터로서 벌추얼 상에서 반드시 역량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세션이었습니다. 네. 6번째 DEI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이버시티 그리고 에쿼티, 인클루전, 그러니까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 환경에 흐르는 기업 문화에 흐르는 가치 같고 우리 사회를 좀 이끌어가는 가치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나 포용성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종도 되게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도 되게 많고 최근에 또 미국에도 좀 사건이 좀 많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강조되긴 했는데 에쿼티는 우리나라도 좀 강조되고 있죠. 공정이라는 단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흐르는 부분이라서 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되게 다문화 외국인도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벌써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성별이라든지 젠더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 문화적으로도 다이버시티와 인클루전이라는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다이버시티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이는 차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이 그리고 사회적 맥락 그리고 경험을 포괄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용성이란 부분은 결국은 포용성은 이런 다양한 부분을 확실하게 조합시키는 거고 사람들이 소속감 갖고 존경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이버시티와 인클루전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이버시티는 워크포스와 관련된 거고 인클루전은 워크플레이스와 관련된 거다. 그리고 다이버시티는 지금 현실이라면 어떻게 인클루전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이버시티 전통적인 특성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성별, 얼굴, 성적 취향, 장애도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특성 차이가 있고 그럼 포용성에 영향을 주는 활동 요인은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측정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세션이었고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7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부서 배치에 따른 차별성,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성, 그리고 급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례에서는 지금 성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죠. 즉 부서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별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 좀 관리하자라는 거고요. 아래는 이제 그러니까 성적 취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반화되어 있나 봐요. 성적 취향에 따른 이런 차이점,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용적 리더십의 8가지 원리는 뭐냐? 그래서 포용성을 가지는 리더십은 심리적 안정감을 개발하고 약점을 보여주는 게 좋대요. 약점을 너무 안 보여주는 것도 좀 거리감을 둔다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성을 극복하고 협업을 적극 실행하며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동료의식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행과 언어의 리뷰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성에 대한 얘기고요.
백인 남성에 대한 너무 차별 이런 것들이 높다라는 얘기고 미국 인력의 42%가 백인 남성이라면 되게 높은 급여를 받는 인력의 85%가 백인 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냐. 그래서 이 그림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공정은 다르다라고 해서 공평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는 거지만 공정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그들이 꼭 필요한 요소를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EI와 관련된 국내 사례들을 제가 월간 인사관리에서 좀 따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이버시티와 관련된 어떤 제도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복지 포인트 제도라든지 선택적 복지 제도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된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자녀 대학 등록금 그러니까 이런 H사는 이런 게 있대요.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70%가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요. 요즘에 MZ 세대들이요. 그러면 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회사에서 지원해줬더니 되게 공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좀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 결혼기념일 휴가가 있는 반면에 비혼의 날도 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엘사에서 좀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통합 포용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청년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아니면 MZ 세대와 베이비부머 X세대 좀 약간 관계가 되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멘토링 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좀 풀어낼 수 있다라고 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사례들입니다. 이제 회복 탄력성과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왜 그러면 회복 탄력성과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북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얘기를 하죠.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환경인데 여기서 과연 누가 성공할 거냐라는 얘기고요. 이랬을 때 결국은 레질리언스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심리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와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과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은 레질리언스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 타고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본인적인 개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경험에 의해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이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푸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영어 단어가 좀 맞추는 거가 이거 좀 너무 무리가 있는 영어 단어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되게 크게 본다는 거죠. 이게 지금은 실패했더라도 큰 과정 속에서 하나다라고 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 제한된 긍정성.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고 제한된 긍정성 안에서 되게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 그리고 실행력이 강하다는 게 되게 특성이 있고 그리고 관계력이 좋아서 동료들을 잘 활용한다는 게 특성이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에 맞추려면 이런 역량들을 키워주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세션입니다. 지루하시죠? 1시간 넘게 달려왔는데 퀴즈 한번 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한 세 분을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세션이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첫 번째는 지역신문사에서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그의 첫 사업은 파산했다는 사람. 이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살에 사업에 실패했고 쭉 읽어보시고 49살입니다. 이게 제가 오타를 고친 게 지금 전달이 안 됐네요. 49살에 미 상원의 제도에서 낙선한 사람. 두 번째 인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의 명언인데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10,000가지 길을 찾은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콤마하시고 다 맞추시는 세 분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세 분께 이 세 가지 다 맞추셔야 됩니다. 네. 가운데 링컨 맞고요. 네. 네.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분을 다 맞추셔야 돼요. 네. 세 분을 동시에 써주셔야 됩니다. 네. 세 분을 동시에 써주시면 다 맞추신 분께 네. 다 안 나오네요. 1번이 좀 어려우신가 보네요. 1번 힌트를 드리면 네, 지금 있어요. 네. 정답이 있습니다. 1번 힌트를 드리면 되게 놀이동산, 어마어마한 놀이동산을 만드신 분이에요. 네. 네.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답 다 맞춰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했는데 네. 조금 좀 약간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이 세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질리언스라는 부분, 실패라는 게 결국
실패를 다 극복한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렇다면 배우는 거랑 뭔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실패라는 것들은 트라이하고 실패하면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다음에 적용하게 만든다. 즉 실수와 뇌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는 실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멋지게 fail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first attempt in learning. 그래서 결국은 배우려면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학습자들이 되게 산만하잖아요. 지금 뭐랄까 학습을 하시다 보면 카톡 오고 뭐 사내 메신저 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MZ세대들은 업무 시간에요.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본대요. 2018년 조사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유저들은 아이폰을 평균 80번을 열어본대요. 하루 동안. 이러다 보니까 일방향의 수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 산만함의 유혹은 더욱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의 얘기를 그냥 대변하면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말해주면 나는 잃어버릴 거고 나에게 가르쳐주면 나는 기억할 거고 나를 참여시키면 나는 배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배움이라는 거, 경험학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스스로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경험학습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뭐 이제 대부분 우리가 최근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때 본인 통제하에 다 하잖아요. 본인 통제하에 다 하는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가요? 본인 통제하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 통제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브의 경험학습이라는 거 아시죠? 즉 경험하고 성찰하고 개념화하고 적용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행과 성찰에 의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경험학습 방식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실패를 미리 경험하면서 좌절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향의 수동적 학습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나 롤플레이, 코칭, 멘토링, 액션 러닝,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게 되게 학습 효과에 좋다라고 말하는 세션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인데요. 심리적 안정감이란 거는 솔직히 말하거나 진실을 보여줘도 부정적 결과를 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의 4단계는 첫 번째는 약간 포용성의 안정감, 두 번째는 학습자로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안정감. 그리고 이제는 기여자로서의 안정감.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자로서의 안정감. 이렇게 4단계로 돼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심리적 안정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어떤 위협에 처했을 때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은 더 도전해서 챌린지 세이프티를 발휘해서 도전해서 성과를 내지만 그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생존으로 어떻게든 복지부동하려고 뭐 이런 식의 생존으로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4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저주라고 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커뮤니케이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일단 가정을 한다. 이 사람도 알 거야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뭐 우리 사장님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거 간단하잖아라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이렇게 되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알 거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식의 저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다고 가정하지 말고 투명하게 목표에 대한 기대 수준에 대한 이해 정도를 계속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게임을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일일이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매니징하는 거랑 리딩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림이 하나 필요한데 나무가 있는 그림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3가지가 있는 그림인데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라는 건데 실제로 시간과 완성도 부분까지 실습은 뭐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더 이쪽이 더 낮게 사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징은 몰입감을 되게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69% 직원은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36% 직원은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지라면 가는 길은 직접 알려주지 말고 인파워먼트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게 심리적 안정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인데요. 관계는 대화할 때 나르시즘을 갖는 분들이 많대요. 무조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난 커뮤니케이션 했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공감이라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CEO들은 68%가 그들이 공감을 보여주면 존경받는 것이 줄어들까 두려워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거고 대신에 CEO와 달리 37%의 구성원들만이 그들이 공감받고 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공감을 되게 많이 해줄수록 심리적 안정감이나 관계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에쿼티 부분은 계속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넘기도록 하고요. 즉 결국은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그 명확성, 자율성,
관계 그리고 공정성 이런 것들이 사람을 우선순위로 진행이 돼야지 결국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조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북할 시대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또 경제 위기 뭐 또 온다고 얘기를 하고 또 러시아 전쟁 일어나고 팬데믹도 있고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업무 방식이 이제 애자일한 방식을 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결국 실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식의 프로세스, 애자일, 피벗의 어떤 방식들을 요구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정말 개인적인 역량이나 문화가 되게 필요한 게 실행을 하게,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전하는 어떤 가장 큰 어떤 이니셔티브로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동료라든지 회사의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지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패하더라도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어야지 계속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자일한 방식은 너무나 실행과 실패를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역량과 문화가 어떤 게 중요하냐고 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레질리언스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 봅니다. 지금 미스터 빈 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부정적 결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바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네. 고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세션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성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 제가 다른 세션에서 가져온 건데 직원들이 회사와 함께하고 싶은 가장 넘버원 이유가 뭘까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 리더십 스킬을 개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이 회사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넘버원으로 지금 이유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 세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주요 특성이 감성 영향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많은 세션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코칭 쪽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디지털 코칭이라는 것들이 주로 임원이나 높은 직급의 어떤 전유물이었잖아요. 과거의 오프라인상에서는. 근데 최근에는 어떤 디지털화라든지 어떤 소셜이 되게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점점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의 코칭 부분이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직원들을 되게 대면하지 못하면서 비대면의 코칭 스킬 이런 쪽들도 되게 중요시 되면서 이렇게 한 3가지 부분이 좀 주요 특성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서번트 리더에 대한 마인드셋과 스킬셋에 대한 얘기 이렇게 마인드셋 스킬셋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부분 되게 중요했어요. 컴패션이라는 부분.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것은 공감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액션이 가하는 거다라고 해서 뭐 컴패션 리더 워크샵 이런 프로그램도 설계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와이즈 컴패션, 영리한 컴패션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좀 쉼의 힘을 믿자.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을 하는 게 막 되게 빠르게 난 너 지금 되게 너랑 공감하고 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텀을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취약성을 좀 드러내야 공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려서 말하지 말고 반대 의견을 촉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세션이었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코칭에 대한 건데요. 기존의 코칭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적인 코칭 경험이고 그리고 코치들 사이에서 코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격차가 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코칭의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플랫폼이나 데이터와 디지털 컨텐츠의 도움으로 코칭을 보다 고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의과 온라인 코칭 개념을 정의할 수 있고 어떤 360 진단 그리고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굳이 대면으로 하지 않고 요 영상을 보세요라는 것도 코칭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코칭의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가 그 디지털 코칭을 갈 수가 있고 뭐 아웃풋 강좌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360 피드백 같은 경우는 지금 조아리의 창을 얘기해서 360 피드백의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아는 영역과 남이 아는 영역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지만 남이 아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브라인드 영역을 제거시켜 준다라고 해서 360 피드백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성이나 관련성 그리고 맞춤형 코칭 제공 동기부여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디지털 코칭 기반의 러닝 저니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러닝 저니 자체를 그냥 코칭으로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리더에 대한 코칭 자체가 2021년 3월에는 구성원의 서베이를 공유하고 2021년 9월에는 리더십 코칭을 하고 2022년 4월에는 특정 조직에 대한 코칭 이런 식으로 코칭들을 되게 전이 형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코칭이 언제 들어가야 되냐 하면 되게 중요한 순간에 들어가야 된다. 꼭 필요한 순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칭 플랫폼 예시인데 코치허브라는 사이트예요. 이런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코칭 활동을 기록하고 역량별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 활동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개발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길러야지 하는 영역에 대해서 셀프 리포트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코칭도 디지털과 결합되면서 되게 많이 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는 튜처 스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새로운 스킬을 학습하는 건 되게 절대적이고 앞으로 계속 새로운 스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단계에 맞춰서 스킬을 개발하라.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경력개발 솔루션이라는 스킬 디렉터라는 예시인데요. 전반적인 경력개발에 대해서 오픈돼서 본인이 좀 그 경력개발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단이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그리고 커리어 항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좀 선보였었습니다. 엑스포에서요. 구성원의 개인의 업스킬과 리스킬링 방법은 결국 역량 모델링 방식인 거죠. 요구 조건, 즉 역량 모델링이 있어야 되고 그 모델에 따라서 역량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을 하는 게 업스킬과 리스킬의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일의 미래라는 거가 되게 좀 여기도 이제 6가지가 일의 미래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워크, 복잡성, 인재 유지, DEI, 웰빙, 세대 간 차이, MZ세대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일의 미래를 위해서는 3단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세션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워크포스 플래닝을 7단계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탤런트 에코시스템,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러닝 에코시스템도 얘기했지만 탤런트 에코시스템을 소싱하면서 했던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즉 결국은 탤런트 에코시스템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고 있고, IBM은 협업이나 애자일 팀을 활용하고 있고, P&G는 기고커를 활용하고 프리랜서랑 협업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탤런트 에코시스템의 어떤 소싱을 되게 전반적으로 다루는 쪽으로 큰 개념으로 HR 전략을 세립하라라는 얘기였고요. 제가 항상 좀 막판에 좀 빨리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109페이지를 모두 108페이지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상 하나 잠깐 스케치 보시고요. 질의응답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영상 보고. 지금부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수준에서 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HR도 역량이나 지원력이 되게 필요한데요. 아마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도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구축하기보다는 생태계 쪽을 잘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디지털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르시고, 기술이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주목할 만한 것들 아까 3가지 있었습니다. 즉 ATD에서 가장 주목한 단어가 하이브리드 워크, 그리고 워크플로우 러닝, 러닝 저니, 이 3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나머지 단어들 되게 중요한 거 많았어요. 근데 뭐 게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중심보다는 저는 봤을 때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데 되게 주목해야 된다고 한 가지만 꼽으라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 리절리언스도 있었어요. 레질리언스 세션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용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러나 이렇게 약간 동기부여하는 세션들이 많아요. 그리고 토론 막 중심으로 하는 세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목은 그런데 막 토론 중심으로 하는 세션들은 제가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서 토론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또 강의장을 이동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팀 레질리언스 세션이 제가 토론식 세션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있었습니다. 네. 네, 휴넷도 하이브리드 워크합니다. 네. 네. 1일 자율 재택근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4.5일째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그냥 리더십인 것 같아요. 리더십은 변하지 않는 거라서 이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중요하게 될 거고 정답이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많이 활용할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꼭 하나 키워드 중에서 하이브리드 워크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 더 하자면 워크 프로 러닝입니다. 아마 워크 프로 러닝은 정말 대세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지금 키워드에 하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HRD가 나가려는 방향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워크 프로 러닝이고요. 두 번째가 퍼스널라이즈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화 맞춤한데 근데 퍼스널라이즈 러닝을 하기 위해서 아직 HRD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AI 기술도 아직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맞춤화 개인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오브와 데이터 오브가 아까 CMS와 LRS라는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CMS와 LRS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컨텐츠 오브 데이터 오브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아까도 소개시켜드린 시티뱅크 뭐 여러 가지 채택된 기업이 많고 우리나라도 하이브리드 워크 방식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IT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그 하이브리드 워크 뭐 네이버에 치시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대중화되고 있는 개념인 것 같고 이번에 진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이브리드 워크, 하이브리드 러닝 뭐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워크에 워크 프로 러닝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얘기가 됐던 거고 확실하게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러닝저니 설계는 아마 뒤에 지금 그 러닝저니 프로그램을 얘기를 할 건데요. HRD 칼리지라는 프로그램 얘기할 때 이때 다시 한번 하도 좋은데 제가 ATD ICE 작년도 자료에 러닝저니 설계하는 설계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보시든 아니면 자료를 보시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키워드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제공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진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영양 모델링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진단 자체가 직접 하는 진단도 되게 좋은데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많은 어떤 표정이나 여러 가지 진단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정통적인 방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방식도 그 진단의 목표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하이브리드 워크가 팬데믹 이후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네. 팬데믹은 재택근무, 원격 근무였잖아요. 그러니까 리모트 워크였는데 팬데믹 때는 리모트 워크였고 엔데믹 때는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대부분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네. 경력 개발 경로는 저는 앞으로 HR도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것보다 그 상위 목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자들을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게 만드는, 즉 어떤 학습 러닝 보통 보면은 러닝 커뮤니티 매니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A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다 높은 영역을 옮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결국 아래 영역은 점점 디지털을 활용하시면서, 즉 저 아이언맨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즉 아이언맨이 수트랑 그 인공지능 챗봇이 뭐죠? 아무튼 자비스가 없으면 그냥 평범한 인력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아이언맨처럼 되게 더 역량이 높아지는 그런 HR도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더 활용할수록 그 디지털 기술이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더 아이언맨처럼 더 역량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더 경력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이나 이런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기반이 많은 것 같아요. IT 기반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워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산업의 특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이나 심적 안정감은 되게 교육 중에서는 특별히 인상적인 건 없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네. 네, 워크 프로 러닝이 OJT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OJT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워크 프로 러닝의 개념은 디지털을 좀 더 많이 활용했다.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OJT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나 신규 직원 이렇게 좀 훈련시키는 역할이라면 워크 프로 러닝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 OJT도 포함되지만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포괄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면 코칭과 비대면 코칭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장비들이 과거에 코칭을 오프라인 코칭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서도 또 코로나 시대를 겪다 보니까 온라인으로서도 충분히 코칭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요즘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 회의를 해도 익숙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줌으로 코칭을 해도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남기게 하고 코칭에 더 특화된 플랫폼들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크 프로 러닝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하면 일과 학습의 결합입니다. 일하면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면서 학습을 하고 학습하고 또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학습의 결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워크 프로 러닝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클래스룸보다는 디지털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디지털 쪽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가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고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이상은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서 워크 프로 러닝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시면 그리고 저희와 같이 고민해 나가시면 대한민국 HRD를 발전시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프라인이 가장 효과적인데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워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무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경우가 되게 요즘 또 많아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어떤 학습 몰입을 어떻게 늘릴 거냐 그리고 오프라인은 어떻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할 거냐라는 건데 아마도 오프라인 상에서 그냥 강의식으로 강의하고 이런 것들은 뭐 특강을 제외하고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요런 또 그런 분위기고요. 네. 퓨처 스킬이 제가 좀 반영이 안 됐는데 퓨처 스킬에서 좀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소프트 스킬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스킬에 대한 좀 강조를 많았어요. 그래서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CS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좀 자료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만 질문을 주시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연구원 같은 경우는 직무개발 교육에 한계가 있는 것 맞습니다. 네. R&D 직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가 학습 자료를 직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소셜 쪽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떤 연구원이냐에 따라 달라서 그리고 김종원 님이 사후학습 부분에는 참여율이나 과제나 이렇게 되게 낮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이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리더의 어떤 스폰서십 이것도 아까 셉 자료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만 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정말 죄송하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 러닝 자체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거다 싶은 것들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뭐 영역 모델이 아니라 뭐 스텔스 어세스먼트다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이 부분에서는 괜찮은 사례인데 뭐 종합적으로는 아닌데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습 몰입이라 생각해요. 자기주도 학습의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는 학습 몰입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아까 마이크로 크레덴셜 설계도 이런 학습 몰입에 도움이 됐고 여러 가지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메타버스가 일단 페이스북이 띄우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일단 VR 러닝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많이 쓰이고 있고 VR과 AR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하나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를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하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가설이라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VR이랑 AR을 너무 교육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교육에 대해서는 일반화 아니면 VR이 더 먼저 좀 보편화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를 들어서 실습 교육이 VR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약간 덜한데 미국인은 되게 VR 교육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실습 교육을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받고요. 네. 네. 오늘 교육 다시 드릴 수 있는 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죠? 네. 유튜브에 이 강의 올라갈 거고요. 네.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뒷세션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질문을 받고 나머지 부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같이 또 새로운 변화에 시키고 또 힘든 시기지만
저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 프로그래밍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에서 정말 또 우리나라 인재 육성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되게 분들로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또 새로운 변화에 또 함께 이끌어 가길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